4-18 만약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신다면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조용하고도 공손하게 간언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면 더욱 공경하여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태도가 비록 수고롭기는 해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나아가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짐은 효도에서 시작되고 논어는 정치서이므로 논어에서 효도를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상 상관, 나아가 임금에 대한 어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태도는 순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맹종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텐데 먼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4-22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속이지 말고 거스르는 것이다. 이 말은 임금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충언을 하여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임금을 기만하여 아부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죠. 하지만 아무리 충언을 올려도 임금이 듣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여 임금의 뜻에 따르는 것이 참된 어짐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자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결국에는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죠. 5-18 자장이 물으셨다. 초나라 영윤, 재상을 지냈던 두자문은 백성들에게 베푸느라 항상 끼니가 모자랐는데 성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복록을 더 주려고 하자 자문은 3차례나 영윤 자리를 물러났다가 임금이 철회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재상 자리에 오를 때마다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자리에서 물러나도 화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재상이 뽑히자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넘겼으니 그는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마음을 공정하게 하여 일을 잘 처리했다. 차장이 말씀하셨다. 그는 어지럽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매번 거절하여 도망갔으니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장이 다시 물으셨다. 제나라 대부 최저가 자기 아내와 사통한 제나라 임금 장공을 시해했습니다. 그러자 진문자는 10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지만 임금이 죽자 모든 재산을 버리고 제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한 신하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 대부 최저와 같다라고 말하고는 또 다른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역시 한 신하를 보고는 우리 대부 최저와 같다라고 말하며 그 나라에서 또 달아났으니 그는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탐욕이 없이 깨끗하다. 자장이 말씀하셨다. 그는 어지럽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모시던 임금인 장공이 아무리 무도해도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는데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두자문의 본명은 투누오토로 초나라는 한족이 아닌 남쪽의 오랑캐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는 임금이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죠. 부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인데 왜 피하십니까? 그러자 두자문이 대답합니다. 정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내가 부유하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요. 나는 부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것이라오. 물론 두자문의 태도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두자문의 임금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인적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한 나라의 명령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또 임금의 위상이 흔들려서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면 누가 임금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까요? 신하가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자는 다음처럼 두자문의 태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기다가 3번 원망하고 달아나도 국경을 나가지 않으면 결국 녹을 탐하는 것이다. 사람이 비록 녹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얘기 표기. 하지만 제안은 어짐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면서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아가 물으셨다. 어떤 사람이 어진 사람에게 우물 속에 어짐의 도리가 있소 라고 말하면 어진 사람은 바로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어짐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우물가에 갈 수는 있겠지만 도의 다른 구성 요소들로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결코 우물 안에 빠지지는 않는다.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진 않는다. 17-8에서 설명했듯이 어짐만 강조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임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어짐이라는 것이 맹종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즉, 어짐만 강조하면 맹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로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루와 자공 역시 어짐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진 못한 듯합니다. 이제 다음의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16 자루가 말씀하셨다. 제나라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공자 규를 따르던 소울은 죽었지만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관중은 어질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환공이 9번이나 제후들을 불러 모았지만 무력을 써서 그들을 불러 모으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다. 따라서 그는 어질다고 할 수 있다. 어질다고 할 수 있다. 제나라 양공은 자기 여동생인 노나라 환공의 부인과 사통을 하다가 발각되자 환공을 죽이는 등 제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대단히 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양공의 두 동생인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은 각각 노나라와 거나라로 피신했다가 양공이 시해당하자 돌아와 왕위를 두고 다투었는데 이때 관중은 공자 규를 그리고 포수관은 공자 소백을 각각 섬기고 있었죠. 한 번은 대부였던 소울이 관중에게 소백을 죽이라고 하자 관중은 소백에게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허리띠에 맞아서 소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백이 왕권을 잡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제나라 환공인데
이에 공자 규와 소울은 죽임을 당했고 관중 역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가 나서서 임금께서 제 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저 하나로 충분할 것이나 천하의 패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는 인물이 없을 겁니다. 라고 간언했고 관중은 포수가 덕분에 제나라 재상이 되어 환공을 제후들 중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남쪽에 오랑캐가 세운 초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한족 제후국들은 힘을 합쳐야 했는데 제후가 같은 지위에 있는 제후들을 그것도 9번이나 불러 모으는 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나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뭉쳐야 했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제나라가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다른 제후들이 응한 거죠. 관중이 아니었다면 환공은 패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럼 다른 제후들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만들어 초나라를 막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음 구절을 살펴보죠. 자공이 말씀하셨다.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나라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서 죽지 못했거니와 심지어 제나라 환공을 도왔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제후들을 장악하여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 잡았으므로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 중국은 초나라에게 땅을 빼앗겼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백성들은 머리카락을 풀어 해치고 오섭이 왼쪽으로 향하는 남쪽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어찌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처럼 고집을 부려서 스스로 목매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하겠는가? 의례 중 하나인 관례는 오늘날의 성인식입니다. 이날 성인이 된 젊은이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랑캐는 이런 문화가 없죠. 그림은 오섭이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오섭이 왼쪽으로 향한다는 건 오섭이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을 덮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게 왜 오랑캐 문화라고 말하는 걸까요? 왼좌는 갈고리처럼 생긴 왼손으로 오른편의 장인 공, 즉 규격, 규범을 장악했음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반면 오른 우는 갈고리처럼 생긴 오른손으로 입구, 즉 말, 명령을 장악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강조해 왔으니 왜 예로부터 왼쪽을 더 중시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오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므로 팔이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활을 쏘기에 편하죠. 즉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민족들의 전형적인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도 이처럼 말하죠. 군자는 자리함에 왼쪽을 귀히 여기고 무기를 쓰는 이는 오른쪽을 귀히 여긴다. 좋은 일은 왼쪽을 존중하고 불행한 일은 오른쪽을 존중한다. 31장.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관중은 환공을 제후들 중에 패자로 만들었고 덕분에 환공은 제후들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나라를 저지해서 예약 제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공자는 여기서 자기가 섬기는 상관이 죽었다고 따라 죽는 것은 하찮은 어짐일 뿐이고 오히려 살아남아 대의를 지키는 것이 참된 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어짐이란 단순히 임금을 섬기는데 그 목표를 두지 않고 임금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공자는 관중을 참된 어짐을 행한 인물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앞에서 관중이 예와 검소함을 모르는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죠. 다시 말해서 공자는 이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의 자세도 역시 실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의 이론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이처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진정한 공자의 위대함이 아닐까요?